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년 후계농과 귀농인의 농지 구입 요령. 흥미로운 귀농 여지도 오늘 3회차네요.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은 청년 후계농과 우리 귀농인들께서 1월달 되면 이제 그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서를 쓸 때 가장 그 창업 자금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농지 구입이에요. 그러면 농지를 구입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농지를 구입할 거냐, 그거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심사하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무조건 뭐 그 전답 과수원 중에서 어떤 것을 왜 그 농지를 선택을 하냐, 그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라는 것이 물론 전답 과수원에다가 뭐 현황 농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단순하지는 않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월 25일 뭐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오늘 청년 후계농과 귀농인들을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요령,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씨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고요. 많은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진행하도록 하죠. PPT를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청년 후계농과 귀농인의 농지 구입 요령이죠. 둘째 장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토지를 구입할 때는요, 반드시 땅의 경계를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측량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뭐 사업계획서에는 뭐 아마 네 단위까지만 나오면 될 거예요. 아마 지번까지 확실하게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양식을 보면은 그 리 단위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 지역에 농지를 구입해야 되고, 여기 읽어보면은요, 토지 거래의 관행상 땅을 구입하는 경우에 통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귀농을 위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을 하라고 나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측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고, 주민들하고. 그리고 측량 비용이 그렇게 좀 비싸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 여기 나오네요. 여기요.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에 여기 클릭하면 나와요. 가셔가지고 지적 측량에 대한 뭐 이 비용 같은 거, 그리고 요령, 뭐 지금은 옛날에는 뭐 대한지적공사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좀 바뀌었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기 전에 측량을 한번 한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것이 요령이 아닌가, 실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황도로, 공무상도로, 또 사도 뭐 이런 것들이 옆에 있지는 않나 확인을 해보는 것이 토지 구입의 1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로, 국어, 하천에 붙은 땅,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지적도상 땅 옆으로 그려져 있는 이제 국어가 이제 또랑이잖아요, 또랑. 그런 또랑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천, 그리고 이게 국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갈천국어, 패천국어, 뭐 그래서 국어의 종류에 대해서 하천관리과에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땅, 그 다음에 국어, 또랑 옆에 땅, 그 다음에 하천 옆에 땅은 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접도구역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도로나 국어나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용물이다 이거죠.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용물은 또 접도구역 몇 미터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도로 등의 폐지가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려면은 또 이제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 같은 거 지으려면.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네 가지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뭐 4m, 2m, 그 다음에
3m, 2m, 그 다음에 2m, 2m, 그 다음에 6m, 4m 이렇게 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2회차에 유튜브에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로나 또랑 옆에, 하천 옆에 땅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땅 가운데로 어떤 도로가 지나갔다든지 갈라져 있는 땅 있잖아요. 도로가 이제 이렇게 양분되는 거, 그런 농지는 그렇게 좋은 농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밭 가운데, 논 가운데 그런 도로가 이제 그 토지를 이제 양분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좋은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못 쓰는 도로라도 이게 이제, 도로 폐지를 또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도로의 지정과 폐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또, 변경.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와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폐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도로 신설하기도 어렵지만은, 폐지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 땅, 그 다음에 또랑 옆에 땅, 그 다음에 하천 옆에 땅은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농지 취득 자격. 우리가 이제 농지를 구입을 할 때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을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의무용농 일수는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죠. 짓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면장이 읍면 동장이 발행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될 사람, 이제 예비 영농, 예외 영농인이 예비 영농인이에요. 이분들도 역시 앞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예정자들이니까 이것도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누가 발행한다겠죠? 읍면 동장이 발행한다겠죠. 연간 90일 이상 또 의무용농 일수는 또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지법에서 좀 바뀌었죠. 이게 원래는 진흥지역이라든지 그다음 비진흥지역 땅을 다 이제 300평 미만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흥지역은 안 되고 비진흥지역 300평 미만만 도시민들이 이제 농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주말 영농을 하기 위해서 구입할 수가 있죠. 비진흥 지역.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비진흥 지역의 주말 체험 영농도 연간 30일 이상은 또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300평이 안 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읍면 동장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는 원래 이제 안 돼요.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건 무조건 임대를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이제 받은 거 있지요. 아버지 엄마로부터 상속, 돌아가신 분이 이제 저한테 저희 의사에 관계없이 또 이제 받게 되잖아요. 상속이. 그럴 때는 3,000평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좀 해라. 그래서 3,000평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유를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죠. 8년 이제 8년 이상 한 사람은 이제 또 이사를 갔어요. 도시로. 그런 사람들은 농지에 대한 그런 추억이 또 있을 것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3,000평까지 또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안 지어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그리고 60세 이상이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도 이제 임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죠. 담보농지. 그래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은행 등이 농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팔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꾸 팔으면 안 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럴 경우에는 소유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7번. 계속 농지 임대 그 가능한 사항이에요, 이게. 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우선 소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건물 질 때까지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 다 짓고 나면 이제 대지로 바뀌겠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도 마찬가지로 임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있냐? 아이고 제가 지금 사람을 보여줬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9번 항목을 보시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24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개발 사업지구 이제 농지 그 뭐 경지정리라든지 또 그 농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지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500평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또 소유할 수가 있고 또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맨 끝털이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에 이게 비진흥지역이네요.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좀 좋지 않은 땅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15도 이상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그런 땅은 우리가 이제 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 해가지고 2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비지능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제 또 임대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한테는 임대가 안 되고 그 주말 체험 영농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께서도 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모든 농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수 없다가 아니라 지능지역은 안 되지만 비지능지역은 300평 미만에 대해서 주말 체험 영농 업자에게 임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도 우리가 이제 임대를 그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안 되죠.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고등학교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거나 또 야간에 뭐 이렇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농업 경영이 또 가능하죠. 이럴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듣는 거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로 낮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또 이렇게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 우리가 이제 농지는 농사만 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주택도 지어야 되고 또 농지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올릴 때 창고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가공 제조 공장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농사를 못 진다 이거지. 거기다가 이제 건축물을 올리니까. 그런데 이제 농업용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축사도 있는 것이고, 또 주택도 농민이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창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럴 때는 농지에 전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용에는 이제 농지 전용은 농지를 이제 더 이상 농사 짓는 데 사용을 안 하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짓겠다 이런 거잖아요.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전담과수원에 이제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대개 이제 신고만 하고 짓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번 한번 볼게요. 농지에다가 전담과수원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대나무를 심는다, 물건을 야적한다, 주차장으로 쓴다 이런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데 이제 그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면은 또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30% 물어야 되는데 이제 농업인은 이게 또 면제가 되죠. 이런 경우가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 전용 주택이라는 게 지능 지역에 이제 주택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은. 근데 이제 비지능 지역에다가도 또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감면을 받은 것이 이제 5년 안에 팔으면은 이게 이제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비진흥 지역에 그 지은 주택은 우리가 이제 팔을 수가 있는데 5년 안에 팔으면 전용 부담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다시 이제 감면받은 걸 내놔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진흥 지역에 있는 땅은 아예 팔 수도 없어요. 농업인한테만 팔아야 되고 비농업인한테는 팔 수가 없습니다. 비진흥 지역에 있는 주택은 농업인에도 팔 수가 있고 비농민에게도 팔 수가 있는데 다만 농지 전용금을 5년 안에 팔으면 물어야 된다. 5년 넘으면 괜찮고. 근데 진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농민한테는 팔 수가 없죠. 농민한테만 팔아야 되고 또 5년 안에 팔으면 이것도 이제 전용 부담금은 또 이제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영농역과 분리농지 또 나오네요. 그렇게 읍면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2만 제곱미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경우는 또 재산세도 감면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도 가능하다겠죠 아까.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그래서 이제 농지 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농지 전용은 신청서와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시군 농정과에 제출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건물이 완공되면 이제 이게 대지로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 건축물 착공 허가 받은 후 2년 안에 또 완료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물은 여기 나오네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나오네요. 예.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5년 안에 팔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것을 이제 물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했죠. 이거를 절대농지라고 했는데 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 이게 농림지역이라 하면은 진흥지역하고 보존산지가 이제 그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진흥지역도 있고 비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은 아니죠. 농림지역은 이게 절대농지, 쉽게 말해서 진흥지역으로 하고 보존산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보존산지는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하고 나눠지죠. 그리고 이제 보존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하고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준보존산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보존산지나 그런 그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자, 금방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우리가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제외하고요.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절대농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랬죠. 농림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첫째는 진흥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존산지하고. 그런데 진흥지역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그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그래서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지법 제32조 1항에 의해서 농사에 직접 관련되는 토지 이용 행위는 물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 당연히 이제 이게 카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500제곱미터까지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농림지역에서. 그 다음에 농수산 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농업인 주택은 이제 660제곱미터까지, 200평까지 마당을 좀 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건폐율에 따라서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법에 의하면은 이제 건폐율이 20% 나오거든요. 농림지역에서는. 그러면 4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실은 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은 농림지역에서 그 진흥구역이죠. 진흥구역에서 농민들은 60%, 120평까지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또 봐야 돼요. 무조건 국회법만 보면은 뭐 20% 해가지고 얼마 못 짓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또 그 들어가 보면은 60%까지 또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0평 그 부지에다가 그 120평, 60%니까 2, 62, 120평까지 또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하는 행위 다 이제 할 수가 있고, 토지 이용 행위 그런 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 농원 사업, 주말 농원 사업,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소매점까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약간 그 보호구역이 약간 더 넓죠, 이게. 여기까지는 그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니까, 뭐 관광 농원 사업이라든지 주말 농원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소매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흥지역 중에서 보호구역은. 자, 그래서 오늘 그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도관농자로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도관농자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관농자를 보면은 첫째는 이제 도시지역을 말하죠. 도는. 그 다음에 관은 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농은 이제 농림지역을 말하죠. 자연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지고요. 동그라미 쳐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아까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주거지역은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 안 되고 공업지역 안 되고 녹지지역은 할 수가 있다. 녹지지역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진흥구역하고 비진흥구역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근데 진흥지역은 또 전답과수원으로 나눠지고 비진흥지역은 전답과수원 또 여기도 있어요. 전답과수원이. 그래서 녹지지역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서울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약 해가지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다. 근데 보존관리지역도 또 진흥구역하고 비진흥구역하고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비진흥지역하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도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또 나눠지죠. 그래서 또 전답과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지역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존산지로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진흥구역에 전답과수원이 있고 보호구역에도 또 전답과수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산지는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하고 나눠져요. 근데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산지로 나눠진다. 개발하기 좋은 땅은 준보존산지가 개발하기 좋은 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수, 해생, 상문, 수산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말하고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호지역, 해생은 해안생태계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상문,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구역을 말하고 지역을 말하고, 수산은 수산자원 보호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지역하고 이렇게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우리가 절대농지를 옛날로 말하자면 절대농지,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좀 잠깐 길어졌네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지를 구입할 때 우리 대표님들이 어떤 농지를 구입할 거냐, 그래서 진흥지역 땅을 구입할 거냐, 또 비진흥지역 땅을 구입할 거냐, 또 진흥지역 땅을 구입한다면은 진흥구역 땅을 구입할 거냐, 아니면은 또 보호구역 땅을 구입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관리지역 땅을 구입할 거냐, 아까 도관농자 했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또 녹지지역 땅을 구입할 거냐, 이렇게 호적을 보고 내가 어떤 땅을 구입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이 도표를 보고 내가 이제 어떤 농지를 사야 될 것인지를 아마 생각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를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면 237개의 영상이 나오니까요. 좀 무료로 시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또 무료 강의하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